20회 포럼을 맞아서 아주 귀한 분을 모셨으니까 다시 한번 박수를 하자. 첫 슬라이드 제가 지금 꽂혀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거부터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꽂혀 있는 게 이 쥐리 공대거든요. 그 2015년에 그 쥐리 대학하고 로잔 공대를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5년 내 생존율이 스타트업에 5년 내 생존율이 80%였어요. 근데 뭐 그때 딴 일 때문에 자세히 못 물어보고 온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2023년에 다시 갔어요. 쥐리 공대를. 그러니까 그 80%의 비결이 뭔지를 찾아서, 사실 우리는 이 스타트업 개수 막 하고 대학끼리 뭐 몇 개 스타트업 냈네 마네 이런 거 하지, 5년 동안 생존한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그 스타트업은, 대학의 스타트업은 속성이 이래요. 그 5년 내 생존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뭐 매출 구조도 그렇고 기업 구조가 단단해져서 대기업들의 혁신 에너지로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스타트업은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통적으로 보면 기존에 있는 기업들의 혁신 에너지를 불어넣는데 이바지하고, 그렇게 해서 국가 역량을 키우는데 이 스타트업이 불쏘시개로 쓰이거든요. 물론 그 스타트업이 잘 돼서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처럼 아예 그냥 치고 나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기존 기업들의 그 혁신 에너지, 그러니까 기존 기업들은 사실 혁신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5년 내 생존율 우리 못 따져요. 거의 90% 이상이 다 망해버리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근데 갔더니 내가 놀란 게 92.9%야. 5년 동안 스타트업 해서 비결을 알았어요. 제일 첫 번째는 아무나 스타트업을 하지 않아요. 아무나 스타트업을 하지 않고, 한국하고 가장 근본적으로 차이점은 기술 기반으로 출발을 해요. 하는데 CEO를 교수가 맡지 않아요. 우리는 그 CEO를 교수를 풀어줘 버렸어. 근데 미국도 CEO들 교수가 못해요. 그 랭거라는 교수도 심지어 모더나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개 기업을 스타트업 이렇게 했는데, 그분도 지분 한 2, 3%만 가지고 있지 CEO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기준이 똑같은데, 특히 이제 제가 왜 스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하면, 거품을 빼버리는 데 있어서는 스위스가 아주 탁월하거든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그럼 교수들을 창업시켰냐?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연구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비즈니스도 잘해. 이런 건 없어요. 연구면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은 CTO 해서 지분 조금 참여하고, 누가 그러면 스타트업을 하느냐? 대학원생들, 학부생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쥐리 대학은 연방 정부에서 아예 단단하게 지원을 해주는데, 저기 보시면 이 프로세스가 18개월 동안이에요. 18개월 동안 매 그 4개월마다 고 노고. 그래서 고 하게 되면 계속 가는데, 근데 이 4개월 동안 그냥 가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거의 매주 그러니까 이 아이템을 지도하는 교수, 그다음 바깥에 있는 비즈니스 멘토, 그렇게 해서 한 3~4명이 여기 이 팀에 달아붙어 가지고 매주마다 그 컨설팅도 하고 그 진행 상태를 점검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18개월 동안을 통과해야 스타트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중간에 한 16개월 갔다가 뭐 14개월 갔다가 탈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실패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묻혀버리거든. 얘들은 실패가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해본 경험이 있던 사람이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 쥐리 공대를 보면서 제가 흥분했던 거는, 이 92.9% 유럽 전체에서 봤을 때도 이건 그때였고,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쥐리 대학이 다른 옥스퍼드나 캠브리지하고는 차이가 너무 나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 여기 밑에 여러 대학들이 있는데, 유럽에 있는 대학들이.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쥐리 공대를 좀 그러니까 모델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스타트업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데가 중소벤처기업부, 특히 이제 창업진흥원, 그리고 이제 뭐 각 대학에서 이제 창업 강좌도 하고 있고 지주회사도 있고 막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쫙 정돈된 상태로 가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는 제일 큰 게 뭐냐면 안 될 것 같으면 해체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다 끌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자원이 소모가 되면서 효과는 못 거두는 그런 문제 제기를 이제 제가 처음 하나 이제 하는 거고요. 이제 요거 이어서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장표에는 없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R&D 투자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그 GDP 대비해서 거의 3위인가 4위 정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거든요. 근데 그 투자하는 데 있어서 평가 기준이 뭐냐? 특허하고 논문이에요. 근데 특허하고 논문인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건 특허거든요. 특허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이 수익이 될 만한, 그렇게 해서 그 예를 들면 그 미국에 있는 어떤 회사가 이 특허를 침해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소송을 걸어가지고 돈을 받을 정도의 단단한 특허를 내야 되는데, 과제를 따기 위한 특허를, 우리나라 전체에 지금 특허가 저희 학교만 해도 지금 현재 한 5,000건 되고요. 올해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해서 한 1,000건 정도 줄였는데, 메이저 대학들은 거의 매년 1,000건씩 출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돈만 해도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80% 이상은 사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쓸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쓸 수 없는 특허를 만들기 위해서 쓸 수 없는 데다가 연구비를 투여하고, 그래서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해묵은 숙제, 지난 20몇 년 동안 진행된 건데, 특허는요 평가 지표에 들어가면 안 돼요. 특허는 특허 자체로서의 어떤 그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지, 연구비를 따기 위해서 특허 출원한다? 이거는 딴 나라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학교가 작년에 기술 이전으로 36억 정도를 했는데, MIT나 스탠포드가 수천억을 하거든요. 근데 걔네들 특허 출원된 거 1년에 200~300건밖에 안 돼.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어떤 그 큰 차이점들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다시 이제 앞으로 와서 오늘 뭐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주제를 간단하게, 저는 이제 제가 1994년에 고려대학교에 들어왔고요. 들어와서 원래 저희 학교는 3년마다 순환보직인데요. 운 좋게 저는 지금 이 분야에만 일을 22년째 하고 있어요. 전국에 있는 대학들로 봤을 때도 제가 거의 유일한 사례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나를 좀 울거먹으려고 그러는 건지 몰라도.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대학에서 벌어지는 이 기술, 그러니까 특허를 낸다든지 기술을 만든다든지 스타트업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많이 좀 보게 됐고, 또 한편으로 운이 좋아서 2005년부터 그 유럽에 있는, 주로 이제 유럽에 있는 사이언스 파크, 뭐 싱가포르 포함해서 이 사이언스 파크를 거의 매년, 어떤 해에는 운 좋게도 3군데를, 뭐 하이델베르크 사이언스 파크나 그 소피아 앙티폴리스나 뭐 시스타 사이언스 파크나 온 데를 다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그 고용을 창출하려면, 그리고 혁신을 하고 그 혁신 에너지가 그 지역 발전에 까지 연결되려면 어떤 생태계를 갖춰야 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전부 이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오늘날 보면 테크노파크나 이런 것들도 다 옛날에 보면 산업자원부나 이쪽에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있던 공무원들 중에 그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 잡을 만들어주는 정도로,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임대 장사 정도 하는 수준으로 지금 가 있는 것들을 아직까지도 제가 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래서 언제든지 전 리셋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국가 R&D를,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과기부 장관 바뀌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가 R&D를 투자함에 있어서 이것이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근본적으로 이바지 한 달 가지고 평가해야지, 특허 몇 건 냈었으니까, 논문 몇 편 썼으니까 당신한테는 연구비를 얼마 줄게,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될 시점이 이제 진짜 됐어요. 너무 그동안 에너지가 소모적인 데 쓰여진 에너지가 많이 있고 데이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속 있는 그런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그 연구개발을 통해서 나온 기술을 그 사업화를 시키는, 나라 전체의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사실 이게요, 일본은 무너졌어요. 일본은 대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어떤 싱싱한 에너지를 끄집어내는 그러니까 것들이 있거든요. 다만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이제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지금 다 전달해 드렸고요. 그냥
그 가져온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일을 좀 했었고요. 제가 특히 사업 설계를 좀 제가 했어요. 그래서 사업 설계 중에서 중기청, 그다음 뭐 교육과학부, 그다음에 교육부 해가지고 지난해 20년 동안 대학에서 기술 사업화와 관련된 과제를 원천 단계에서 설계를 하고 그 과제를 받아오고,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사업이 지난 20년 동안 사실 각 대학마다 뭔가 조직도 만들고 이제 이렇게 세팅하는데 도움을 좀 주기도 했었거든요. 그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하고 얘기하거나 이럴 때 그 사실은 학교에서 이런 걸 좀 가르쳐 줘야 되는데, 클라우스 슈밥이 얘기했던 거는 그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대체할 거니까 너희들 큰일 났다가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영역들은 다 걔네들이 할 거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뭐냐를 클라우스 슈밥이 메시지를 던진 거거든요. 그게 4가지 지능인데, 상황 맥락 지능, 정서 지능, 영감 지능, 신체 지능인데,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자면 사실 인더스트리 4.0이 더 정확한 표현인데, 슈밥이 얘기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저거였고요. 그래서 칸막이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였고, 저는 그래서 이번 정부에 좀 기대를 걸고 있어요. 칸막이에서 좀 벗어날 것 같아. 그 두 번째 더 넥스트라는 책이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핵심적인 메시지는 시스템에 관한 거하고 시스템 리더십에 관한 거,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 거를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결국은 그 슈밥이 얘기했던 메시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클라우스 슈밥이 인더스트리 4.0을 얘기했던 근본적인 그 동력은 독일의 레이버 4.0, 노동 4.0 거기서 가져온 건데, 그러니까 모든 초점은 기술적인 진보가 아니라 사람의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저기 교보문고 가보니까 결국은 결론이 뭐냐, AI 쪽에 쏠려 있다가 AI하고 휴먼 인텔리전스하고 어떻게 협업할 것인가 쪽으로 지금 담론이 좀 옮겨오고 있어요. 그래서 샘 올트먼은 한번 자기가 이렇게 제대로 할 뻔한 기회를 놓친 게, 지가 소스 다 오픈한다고 구라쳤잖아요. 결국은 닫아버렸잖아. 그리고 딥시크가 먼저 그걸 오픈했잖아요. 아직 그래도 저는 샘 올트먼한테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 던져버리면 되는데 그걸 못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드러커를 한 25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특히 이제 드러커가 가지고 있는 기업가 정신인데, 아마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변화들이 이 드러커는 사실 엄청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고, 이 7가지의 내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하고 똑같아요. 그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는 이제 새로운 어떤 세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전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근데 그 기업가 정신을 발현하는 7가지 혁신의 원천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이 지금 그죠, 인공지능 우리 예상하지 못했던 거, 스마트폰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인식과 현상에서 벌어지는 것과 이 갭이 존재하잖아요. 그 갭이 역대 어느 때보다도 지금 많이 커지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한테 오히려 거꾸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하나의 원천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니즈가 다양화되고 있죠. 일관된 니즈나 어떤 다수의 니즈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쫙 분산된 니즈들이 곳곳에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 가장 좋은 때. 그 다음에 산업구조 완전히 변화하고 있죠. 인구구조도 완전히 변화하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향후 한 20, 30년 동안 어마어마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게 될 거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노동력을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거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식이 변화하고 새로운 지식이 계속 출현하고 있고, 이제 사업하면서 저는 주로 이제 처음에는 지식 재산을 만드는 일을 주로 하다가요, 점차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스타트업을 만들고, 그래서 고려대학교 기술지주회사도 설립을 했고, 지금 현재 자회사가 한 100개 정도 돼요. 그리고 교원창업기업이 한 60개 정도 되는데, 고대가 그 정도면 서울대나 연대나 한양대나 되게 많겠죠. 근데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우리나라 전체에 대학의 기술지주회사가 한 70개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거꾸로 이제 이렇게 판을 각 대학별로 판 벌리는 거는 나라 전체로 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위스처럼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자원을 한 곳에 몰빵해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놈을 키울 수 있도록 모든 대학이 다 좌판 깔 게 아니라 그걸 M&A를 하다 보면
각 대학마다 펀드가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50억 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나라 전체로 봤을 때 대학 지주회사를 한 두세 개로 하게 되면 이제 에너지가 응축되니까 적어도 펀드가 5천억에서 1조 규모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한번 집중적으로 투자해 볼 만해. 그렇게 해서 기업 가치를 자본이 들어가야 돼요. 테슬라가 쫙 돈 빨아들인 것도 그 에너지를 모은 거잖아요. 모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인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돈이라는 에너지가 쏠리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분산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비전을 가지고 했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각 대학별로 이런 거 하는 거는 헛짓거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있지만 그 기술들이 시장에서 완벽하게 먹히냐 아니에요. 2차 전지 하나만 예로 들면 고대 신소재공학부,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서울대 신소재공학부, 포항공대 신소재공학부 다 모여야 돼. 그래도 이게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거기다 뭘 덧붙여야 되냐면 해외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아니면 해외에 있는 연구자들 중에서 이 포트폴리오에 참여할 사람들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모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각 대학의 칸막이를 아까 클라우스 슈베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칸막이를 벗어나야 돼.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생각이 제가 지금 연구재단하고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기술 사업화 센터가 각 대학마다 있어요. 지금 한 70개 대학이 있거든요. 이거는 의미 없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한 10년 전부터 얘기했고 그래서 지금 연구재단하고 내년쯤에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기술 사업화 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기존에 특허 냈던 게 아니라 거기서 직접 특허를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고자 하는 건 두 가지죠. 한편으로는 수익화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뭐 관세 트럼프 특허청장이 걔가 그 IP 가지고 수익화했던 사람이 특허청장으로 오거든요. 트럼프가 임명했는데 관세 장벽하고 그 다음에 뭘 칠 거냐면 그 IP 그 특허를 가지고 칠 거예요. 국내 기업들 칠 거예요. 삼성도 예전에 한번 인텔렉츄얼 벤처스한테 그 말도 안 되는 돈 줬거든요. 얘들은 두려워해. 근데 그 침해 소송을 통해 가지고 관세로 한번 치고 IP로 한번 칠 거예요. 그래서 기술과 관련돼서 뭔가 방어 장치를 해야 되는데 이 대기업 내부에 어떤 구조가 있냐면 대기업 내부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내부에서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고려해서 받아들이냐 마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미 내부에 그런 장벽이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에서 침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손 들고 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못 버텨요. 지금 중국도 거의 턱밑이 아니라 올라가 버렸거든요. 예전에 요 몇 년 전만 해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우리가 앞서 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다 끝나고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특허 IP를 제대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 면에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이 신선한 에너지를 공급시켜 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4분 오열되어 있는 상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그런 걸 만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주회사도 한 우리나라 사이즈면요 한 두세 개 있으면 돼요. 다 M&A 해버리고 지금 뭐 지방대학이라는데 대부분의 대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그 지주회사 대표라는 타이틀 달라고 이런 지경으로까지 스포일이 돼버렸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두 개 회사는 제가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는 회사는 이 라운텍은 연구실에서 출발해서 상장까지 간 회사인데요. 저희가 뭐 지주회사 자회사 중에서 그 모범 케이스고 이 CEO가요 되게 멋져요. 되게 겸손해요. 근데 하여튼 뭐 상장했을 때는 괜찮았었는데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약간 낮아져 있는데 향후에 이제 뭐 그런 전망이 있고 또 하나 제가 주목하고 있는 회사가 그 밑에 있는 엔도로보틱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그 기계공학과 교수님 홍대희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런 모델이 나와줘요. 대부분의 교원 창업 기업이나 자회사나 다 자기가 CEO 하려고 그래요. 교수님들이. 근데 교수님들은 논문도 쓰고 학생들도 가르쳐야 되잖아. 그거 하시라고. 그리고 경영은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거나 내가 목숨 걸고 사업 한번 해보겠어 하는 제자들한테 맡겨야 되는데 이 제자한테 파격적으로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교수님이 너한테 50% 지분 줄게. 이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공중부양을 해가지고
진짜로 지금은 이 회사가 지금 현재 가치가 한 1200억 정도 되거든요. 현재 밸류가 한 5, 6년밖에 안 됐는데 아니요, 상장 안 했어요. 상장 안 했는데 그리고 지금 그쪽 시술과 관련된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여튼 제가 주목하는 건 이거예요. 교수가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제자한테 지분을 50% 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 지금 현재 직원이 처음에 두세 명으로 시작했다. 지금 한 30명 조금 넘거든요. 이제는 조금 사이즈가 커졌어요.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하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해야 될 사람한테 밀어주는 구조. 뭐 대기업들도 그렇잖아요. 전문 경영인한테 안 맡기고 쭈루룩 혈연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거 아닌 것처럼 연구하는 사람은 이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교수가 창업해가지고 CEO 물론 그 사람이 진짜 기업가 정신이 유전자에 박혀 있는 사람 가능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거든. 그리고 우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에너지를 한 군데밖에 못 써요. 제가 뇌 공부를 해보니까 두세 군데 못 해. 두 개도 잘하고 세 개도 잘한다는 생불화야. 그래서 그렇게 서로 역할 분담하고 대신 기여한 만큼 저희가 지분 가져가면 되니까. 제가 이제 2008년에 중기청에서 그동안 창업 사업을 쭉 했는데요. 어떤 병폐를 낳았냐면 자꾸 이제 제가 정부 쪽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하긴 한데 창업 지원을 해주면서 전부 사업자 등록증 가져오래. 왜 그러냐면 중기청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기재부의 공격에 되게 취약했어요. 전체 정부 구조를 보면 아시겠지만 산업부는 상대적으로 발언을 좀 하는데 중기부는 그래서 그런 어떤 예산 타올 때의 어떤 타오기 한 명분으로 우리 이번에 사업자 등록증 이번에 예산 이렇게 받아가지고 몇백 개 기업이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다. 근데 사실은 사업자 등록증을 나오는 동시에 신용불량자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 구조를 탄탄하는 게 중요한데 사업비 받아가지고 사업자 등록증부터 내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이제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08년에 우연찮은 기회에 SK 텔레콤 산하의 스카이벤처라는 베타앤 리서치 컨설팅이라는 회사가 뭐냐면 애플은 애플 이미 생태계가 조성돼서 다양한 앱을 막 개발하고 있을 때였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앱 개발이 거의 안 됐을 때 SK가 이제 스카이폰 뭐 하고 그럴 때 앱을 개발할 용도로.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스카이벤처가 서울대 컨택했다가 저한테 왔어요. 근데 500만 원 줄 테니까 학생들 한 학기 동안 뭐 해가지고 거기서 아이템 나오면 자기들이 뽑아가겠다. 그래서 딱 한 학기 하고 제가 선을 딱 꺼버렸어요. 그리고 제 모시고 있던 산단장한테 나 한 3천만 원만 나한테 투자해라.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운영했냐면 진짜 눈물 젖은 빵 먹고 성공도 해본 CEO들 있잖아요. 그런 CEO들을 직접 데려다가 그 사람들의 육성으로 학생들한테 가르치게 했어요. 근데 그러려면 저는 최소한 제 기준은 강사료 5만 원은 안 되지. 학교 강사료가. 못해도 시간당 20 정도는 줘야 된다. 그래서 한 학기 3천만 원 예산 잡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한 학기 운영해 보니까 우리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그 사람들 한두 시간 얘기했던 걸 쫙쫙 빨아먹는 거야. 그 중에 한 친구들이 이 친구예요. 전해나라고. 뭐냐면 이 복사지 있어요. 복사지. 그 테두리에다 광고를 넣는 거야. 아이디어를. 근데 이 친구는 사실 여기 가운데 있는 저 가운데 있는 친구가 전해나거든요. 근데 그때 팀별로 발표했을 때 이 친구 팀은 꼴찌를 했어. 근데 1등한 팀이 아이템이야. 근데 그날 발표 끝나자마자 지 혼자 딱 가가지고 그 남자 넷이 있었는데 나 이거 같이 하면 안 돼? 그랬더니 남자애들이 쭈뼛거리면서 그래 들어와 했는데 그 남자애들 넷은 다 날아가 버리고 얘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마다 복사 있잖아요. 복사 거기 있는데 학생들한테는 무료로 프린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테두리 광고 가지고 광고주한테 수익을 받는 그 구조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저 친구가 그걸 하다가 또 하나 아이디어를 낸 게 마이크로 금융 서비스라고. 왜 대학생들 보면 대학원생들도 그렇고 우리 같으면 20, 30만 원 돈도 아니잖아요. 애들은 그 돈이 큰 거야.
근데 2, 30만 원 빌릴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1, 2% 되는 이율로 뭐 소위 말하는 그 그라민은행 비슷한 걸 해보려고 했는데 그건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렇고 요 왼쪽에 있는 친구들은 지금 이제 사업이 해체가 됐는데 그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창 잘 됐어요. 근데 지금 뭐 결국 이제 음원 서비스 제공하는 큰 그 기업들한테 박살나긴 했지만 이 두 친구가 하여튼 홍대에서 음악 하다가 그 사업을 했었고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친구가 이제 심리학과 그 문과대 심리학과 나온 친구인데 그 학교 주변에 맛지도를 지가 그리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처음에 모두의 지도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편의점에 공급하는 뭐 간편식 어쩌저쩌고 하다가 그 확장이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3년 전인가 이 친구가 저기 쿠켓이라고 그 GS에다가 200억에 엑시됐어요. 그런데 지분을 지가 거의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졸제 이제 벤처 투자자가 돼버린 거야. 근데 이 친구들이 다 캠퍼스 CEO. 근데 그 수업은 제가 그랬어요. 여기는 사업자 등록증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너희들 여기 와서 빨대 꽂고 쭉 빨고 나가라. 대신 약속 하나를 해라. 인생의 어떤 중요한 시기에 더 이상 그 회사를 내가 다니고 싶지 않을 때 그때 니들이 이 수업에서 들었던 그 에너지를 발판 삼아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 수업의 취지는 또 하나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10명 중에 저렇게 무모하게 도전하는 사람이 유전적으로 2, 3명이에요. 근데 그 2, 3명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 그걸 발려내는 용도 정도로 나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이 수업을. 그래서 이 수업이 10년 넘게 지속이 됐고요. 현재 이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의 현재 밸류가 시장 밸류가 한 1조 정도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이걸 일일이 카운팅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건 없이 그리고 필드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을 이 와서 아이들한테 인사이트를 심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학의 대부분의 창업 교육은 어떻게 거꾸로 돌아가고 있냐면 스타트업도 안 해봤던 사람들이 석박사 해가지고 박사했던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고 진짜로 경험 있고 학생들한테 인사이트를 줄 만한 사람들 다 내쫓았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탁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거든. 학생들한테 필요한 건 현장의 얘기거든요. 현장의 생생한 경험 그런 걸 했던 사람들한테서 인사이트를 받는 게 중요하지. 창업 이론 뭐 저도 들었고요. 공부 많이 했어요. 그 기업가정이 이론적으로 알아서 뭐예요?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캠퍼스 CEO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했고요. 요건 이제 대학원생들, 기술 창업하는 친구들 해가지고 보시면 기업가 정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기획 방법, 그 다음에 지식재산, 나중에 이제 실전 기술 창업, 그리고 나중에는 투자,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까지 요걸 한 학기 동안 대학원생들한테. 근데 고대 대학원생들도 똑똑해서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자기들이 또 이렇게 스타트업을 만들어내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 플랫폼을 전국에 있는 대학에 뿌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그래서 서울시에 제안을 했어요. 미친놈이죠.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내가 서울시에 들어가서 제안을 했는데 이 디자인에 꽂혀있는 오세훈 시장 때는 안 먹혀 들어갔고 박원순 시장 때 한 번 더 들어가서 공무원들한테 제안을 했더니 그러면 서울에 있는 대학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저희 대학에 있는 프로그램을 13개 대학에 전파하고 그래서 그게 지난 한 10년 동안 서울시 전체에 이렇게 좀 퍼졌었죠. 근데 제가 처음에 의도했던 취지하고 딴 대학 가니까 확실히 좀 벗어나는 건 있어요. 이 학생들은 그냥 그야말로 원석이에요, 원석. 이 친구들한테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각지는 게 아니라 자료만 주고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봐라는 구조로 가야지 이게 맞는 거지. 그래야 진짜 제대로 된 스타트업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제가 한 작업이 이 김영민 특허청장하고는 그 국장할 때부터 제가 좀 안면이 있었고 이분이 저한테 뭐 아쉬운 거 했을 때마다 제가 도와드렸어요. 이제 특허청에 계정이 있어요. 펀드 계정이. 특허청 펀드 계정이 수천억이 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단 하나도 대학발 스타트업을 위한 돈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분한테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 보니까 한 100억짜리 하나 만들어 봅시다라고 제안을 했고 이분이 또 흔쾌히 특허청 계정에서 80억을 꺼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참여하는 대학들 6개 대학들이 20억을 만들어서 100억짜리 펀드를 2014년에 결성했어요. 그리고 한 3년 전에 엑시트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 다들 뭐라고 우려했냐면 야 그 본전이나 건지겠어? 했거든요. 수익률이 300% 가까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8개 회사가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 깔때기이긴 하지만 근데 그때 반대했던 데가 어디냐? 한국벤처투자. 그 계정을 만드는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데가 대학 쪽 관련된 데 투자해봐야 돈도 안 되고 그 교수 창업했던 데 다 돈 안 되고 뭐 과거에 있었던 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제가 했던 사업 중에서 이거는 이제 MIT하고 스탠포드 그다음에 제가 봤던 그 유럽의 수많은 사이언스 파크들을 돌아보면서 대체로 그 창업까지 가기까지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가면 괜찮겠다라고 그때 황우여 장관이 교육부 장관으로 올 때 그 박근혜 대통령이 황우여 장관한테 한 450억 정도를 예타 기준이 500억이잖아요. 450억 정도를 줬어요.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기획을 제가 운 좋게 제가 그 사업을 하게 돼가지고 이 프로세스를 설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기술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그 기술에 대한 전략적인 분야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주변에 무슨 자산인지 탐색을 해보고 사실은 그때 제가 했던 건 대학들하고 결합하는 구조를 생각했었는데 연구자들이 서로 이렇게 협업을 못하니까 좀 한계는 있었지만 이 사업이 한 10년 동안 진행이 됐고요. 지금은 이제 비교적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 창업과 관련된 프로세스가 좀 정리가 돼 있어요. 다시 전 말씀드리지만 모든 대학이 이걸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제 좀 모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각 대학들은 뭘 해야 되냐? 시드만 발굴하는 일만 하면 돼. 모든 걸 다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스타트업 단계에서, 그러니까 아이디어 발굴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투자 받고 엑시트 하는 것까지 모든 대학이 다 하려 하는데 그거는 국가 전체적으로 에너지는 안 돼. 그리고 이미 지난 10몇 년 동안 해가지고 그게 헛발질이라는 게 증명이 됐거든요. 이제는 그 역할을 시드 발굴만 하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좀 모으는 작업을 누군가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 유형도 되게 많은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시드를 꺼내는 작업이 제일 우선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뭐 저희 학교도 이런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가 바람직하지 않아요. GD 대학 1년에 나오는 스타트업들요 20개가 안 돼요. 그렇게 발굴하는데도 하여튼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치는 그 전 스위스를 제가 이제 이번에 사랑하게 됐는데요. 왜 사랑하게 됐냐? 이 사람들 되게 짠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더라고. 온 동네가 다 얼음산이고 겨우겨우 치즈 만들어내고 그래서 뭘로 돈 벌었냐면 용병 팔아가지고 그 용맹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 쌈박질하고 피를 흘려가면서 얻은 돈 가지고 나라를 성장시켰더라고. 그래서 얘들은 보니까 의사결정을 할 때 허례허식이 전혀 없어. 아닌 건 그냥 과감하게 아니고 우리가 좀 그런 면에서는 좀 배워야 될 게 많고 저는 이제 큰애가 30 그다음에 둘째가 27 막내가 23인데 다 대학 갔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부모라면 난 GD 대학이나 로잔 대학에 보낼 것 같아요. 특히 GD 대학도 그렇고 로잔 대학도 그렇고 4년 내내 전부 다 그 질의응답 수업 뭐 딴 데도 그렇게 하는 데 많겠지만 근데 GD 대학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도 학비가 공짜고 로잔 대학의 한 학기에 학비가 150만 원밖에 안 해요. 근데 하여튼 뭐 이건 약간 좀 새는 얘기긴 하지만 이 회사는 그 로보큐어라는 회사가 미국에 있어요. 이 얘기를 제가 6년 전에만 했었어도 떼돈 벌 수 있는데 그때 그 로보큐어라는 회사가 주식이 2달러인가 2달러밖에 안 했거든. 근데 그때 우리 사무실에 있는 변리사가 이 회사의 틈새를 본 거예요. 보니까 특허 설계에 틈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보건과학대학에 있는 그 교수님을 꼬셔가지고 이런 것도 틈이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보자고 해서 설립한 회사가 필드큐어인데 아이템은 비슷해요. 전기장 가지고 암 치료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이제 바이오 시장이 워낙 죽어가지고 그 밸류가 한 3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이런 회사를 이제 성장시키는 게 뭐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요 필드큐어라는 회사인데
뭐 투자를 그동안 한 62억 정도 받았고, 근데 최근에 로보큐어에서 경고장을 날렸어요. 그래요. 이게 경고장을 날린다는 거는 얘들 이 잠재적인 시장에 그 자기들이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경고장을 날렸거든요. 그래서 경고장 받으면서 이 회사의 밸류가 지금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뭐 메디사이언스 파크, 근데 저는 이런 게 집약돼 있지 못한 게, 예를 들면 하이델베르그 사이언스 파크 같은 경우에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 28개 나라들하고 네트워크 돼 있고, 하이델베르그 사이언스 파크는 특히 이제 이 노화하고 암 치료 쪽으로 굉장히 권위가 있는 데거든요. 근데 걔들도 그냥 그 기본적인 트렌드는 우리가 알아서 잘 하겠다가 아니라 28개 국가에 있는 네트워크하고 연결돼 있어서 자기들이 못 푸는 문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풉니다. 그리고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할 때요, 소피아 앙티폴리스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걸렸냐면 한 50년 가까이 걸렸어요. 우리처럼 막 2, 3년 만에 뭐 테크노파크 만들고 이런 거 시스타 사이언스 파크도 한 4, 50년 걸렸고, 그러니까 충분한 시장 조사와 그 사업 검증, 그 다음에 에너지를 모아서 했지, 우리처럼 전부 그냥 에너지가 분산돼 있잖아요. 오송에 분산돼 있고 수원 쪽에 있고 뭐 어디 쪽에 있고 다 이렇게 분산돼 있잖아요. 이 좁은 땅덩어리. 이거 왜 그러냐면 자리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사람 중심으로 이 제도를 설계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 자리에 누구를 보내야 되고 이런 문제. 근데 조금 더 거대 담론을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진짜 이제는 지역 성장을 사이언스 파크하고 결합시켜서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까지 갔거든요. 제가 핀란드에 이 갔을 때 2006년인데 사실 이 프로세스를 하나 보고 와가지고 지난 20년 동안 우려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저렇게 막 500개가 넘는 아이디어가 들어와요.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특허로 가거나 이런 거는 계속 줄어들어요. 계속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로우 다운도 되고 바텀업도 될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시드가 많은 상태, 시드가 많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시드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시드도 많고 위에도 많고,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된장을 가지고 있는지 똥을 가지고 있는지 구분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바라건대는 그 R&D 평가에서 특허 날렸으면 좋겠는데 어떤 루트로 하면 될지 궁극적으로는 그 기술 혁신에 기반한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건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저게 슬러시거든요. 진창이에요, 진창. 학생들이 2명인가 3명이서 처음에 야, 우리 뭐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자기들끼리 창고에서 뭐 이렇게 하다가 뭐 학장님한테 가서 뭐 공간 하나 열어주세요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그냥 쪼만쪼만하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뭐라 그러냐면, 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진창에 뭐 딴 사람들 오겠어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저 슬러시 행사 가면 지금도 학생들이 다 이 행사를 주관을 해요. 이 행사를 주관을 하는데 지금 이제 뭐 기후위기부터 시작해서 에너지까지 온갖 담론 다 다루는데, 매년 저기에 보시면 4,600개 스타트업들이 2022년에 왔었죠. 그 투자자들도 2,600명, 뭐 그리고 12,000명인데 한 15,000명 가까이. 근데 이걸 학부생들이 운영해요. 이 큰 행사를. 그리고 가보면 여기 뒤에 그림 보면 이게 지금 전부 다 투자자하고 그 다음에 프레젠터가 이렇게 많은 일들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 소원 중에 하나가, 이제 3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퇴직하기. 고대하고 연대하고 정기전 하잖아요. 그 운동선수들끼리 운동하는 거 우리하고 아무 상관관계 없거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 학교 그 연대도 그렇고 교우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하프타임 때 연대 선수하고 고대 선수하고 프레젠테이션 배틀 했으면 좋겠어. 난 이 사업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거기에 왔던 교우들이 그 자리에서 투자하는 그런 걸 한번 보고 싶은데 제 소원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이런 그림들이 대학이 그릴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인 거죠. 아까 이제 쥐리 대학 말씀드렸고요. 뭐 나머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주목하고 있는 데가 탈린 공대인데요. 탈텍인데 여기 이제 우연찮게 이제 3번을 갔다 오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그 에스토니아는 인구 130만 명밖에 안 되지만 전자정부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1위로 꼽는 데고, 그 옆에 리투아니아는 그 블록체인 관련돼서는 리투아니아가 또 넘버원이거든요. 근데 저는 전자정부만 생각했었지, 이 탈텍이라는 데가 그 학생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이런 보시면 뭐 앱 개발해가지고 돈 몇 푼 벌게요 이런 게 아니라 거대 담론들이다. 이 조그만한 나라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대 담론을 이렇게 연구실에서 만들어내는 일들을 그러니까 맥토리 센터라고 있거든요. 맥토리. 근데 가보니까 너무 잘 돼 있고, 딴 거보다도 저는 여기 보면 뭐 뭐 우주적인 기술까지 해가지고 이게 다 학생들의 아이디어거든요. 이게 수십 개가 붙어 있더라고요.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뭐 이게 저기죠. 니스는 원래 이탈리아 땅이었거든요. 근데 프랑스가 이걸 뺏어왔어요. 뺏어왔는데 뺏어오고 나서 그 관광 수입이, 니스 관광 수입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옆에 모나코하고 해가지고. 근데 애들이 뭘 고민하기 시작했냐면 한 4, 50년 전부터 야, 우리가 언제까지 관광으로 먹고 살 건데 하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상원의원이에요. 저 프랑스 상원의원인데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해요. 피에르 라피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소피아 앙티폴리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구상하고, 그 소피아 앙티폴리스 가보면 숲속이에요. 숲속. 그 녹지 비율이 거의 70% 가까이 돼. 그 안에 군데 이 사이언스 파크가 들어있거든요. 2014년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사이언스 파크가 관광 수입하고 거의 똑같아진 게, 이 소피아 앙티폴리스 사이언스 파크에서 나오는 매출하고 니스 관광 수입하고 똑같아진 게 2014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장기적으로 준비를 많이들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케니스 파크도 여기는 그 네덜란드에 있는 데인데요. 워낙에 섬유 신발로 떴던 도시인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한창 잘 나갔을 때 우리가 언제까지 섬유 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겠어 해서 거기도 아주 예전부터. 근데 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관주도로 하잖아요. 근데 얘들은 그 관에서 퍼실리테이터 역할만 해요. 그리고 뒤로 빠져요. 다 민간이 주도할 수 있게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서포터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이제 그 투자 생태계, 그러니까 돈 걱정 없이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그 섬유 산업을 완전히 대체해 버렸죠. 이 사이언스 파크가 뭐냐면 지식 기반의 기술 혁신을 이루는 메카거든요. 네, 이상입니다.